안녕하세요, 어머님들. 저는 국어 담당입니다. 국어 담당이라서요. 올해 예비 고1, 2 수업 내용 하고요. 그 다음에 고3 수능 어떻게 전개됐는지에 대한 내용 말씀드릴 겁니다. 여기에 대다수가 고3 어머님들이실 거고요. 근데 저희 영상 신청하신 분 중에 고1, 2 어머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대략적으로 저희 고1, 2 수업은 어떻게 하는지 빠르게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뒤에 고3이 어떻게 전개됐는지에 대한 내용들, 수능이 작년과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한 내용들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올해 불수능에서 진짜 불수능인 것 같긴 합니다만, 또 상대적으로 어쩌면 내년은 더 유리해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내년 난이도는 거의 100% 내려간다고 보시는 게 정상이겠죠. 평가원 원장도 그렇죠. 평가 그만두고 그렇죠. 대부분 다 심할 서스로 올라갔을 거기 때문에 내년에는 당연히 눈치를 더 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 수능 경영 어떻게 될 건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 건지에 대한 내용 말씀드릴 거고요. 저는 길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 뒤에 이제 입시에 대한 게 훨씬 더 궁금하실 겁니다. 논술, 그리고 학생부 어떻게 전개될 부분인지에 대한 내용들 말씀을 드릴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 거고요. 저희 그냥 대략적 학원 소개 먼저 일찍 해드리겠습니다. 학원 소개 해드릴 거고요. 강사진 소개해드릴 거고, 인문논술 국어랑 시간표, 그리고 시작이 반이다. 이름은 되게 거창하게 붙여놨는데요. 예비 고1 겨울학기 프로그램 안내해드릴 거고,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겠죠. 수능 분석, 그리고 수능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대한 예상 준비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논선님께서 입시 결과하고요. 나머지 거 말씀드릴 겁니다. 예, 이게 접니다. 원판과 좀 다르긴 합니다. 얼마 안 된 사진입니다. 되게 오래 옛날 사진 같은데 생각보다 얼마 오래 안 됐습니다. 알겠죠? 급격한 홈런볼과 다이어트 콜라의 부작용으로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피셋 언어논리 교수하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약술 논술까지도 제가 담당하고 있었으니까 그냥 과거의 저랬거니라고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똑같으십니다.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일하십니다. 동일한데 저희 논술을 가르친 논술 원장님이시고요. 전체적으로 입시에 대한 거 총괄해 주실 거니까 봐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시간표입니다. 빠르게 안내해 드릴 겁니다. 한 번 더 넘겨보시면 보이실 겁니다. 저희 예비고일 시간표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 뒤에 추가로 추가될 예정입니다. 지금 겨울 동안에 예비고일 시간표 있었던 상황들, 인문논술은 3타임 있습니다. 토요일하고 일요일 있습니다. 일요일에 있었기 때문에 확인해 주실 거고요. 국어 같은 경우에 정원 10에서 12명이 될 거고요. 논술은 8명 정원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지금 계속해서 논술 아마 연락해서 오고 있기 때문에 정원 금방 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반이 좀 더 개설되긴 할 겁니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씩 반 차가고 있습니다. 국어도 조금씩 이제 반 차가고 있는 상황일 거고요. 한 번 더 보시라고 이렇게 올려놨던 부분입니다. 국어는 강의 3시간 하고 주간 테스트 있을 겁니다. 주간 테스트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논술은 역시 3시간 30분 수업 동안에 첨삭 최소한 6회 이상 개별 첨삭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시작이 반이다. 서국고 예비 고1, 2 겨울학기 프로그램 안내입니다. 여기 계신 어머님들은 고3 대부분이실 겁니다. 올라가실 부분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영상 때문에 저희가 빠르게 설명을 드리고 수능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1차 관리 스텝들 다 비슷합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고3 수업도 해당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예비 고1, 2라고 나타나 있고요. 담당 선생 절 거예요. 저랑 1대 면담하고 난 다음에 이빨을 밀착 관리고요. 학생 개별 성취도 관리 같은 것들 준비해 드릴 거고요. 재등록 여부는 그럴 리는 없겠지만 너무너무 학생들이 등록 다니기 싫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가방만 메고 하루 왔다 갔다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재등록 여부 결정은 따로 또 전화를 드릴 겁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릴 거고요. 네, 겨울학기 프로그램입니다. 성적표 있을 겁니다. 중3부터 시작해서 고1까지 성적표 통해서 대면 상담할 거고요. 개별 과제 선정해서 학습 상황들 관리해 드릴 거고 이빨 후에 밀착 관리는 그렇습니다. 학생 중점으로 해서 모니터링 진행할 거고요. 수시 전화 상담이었는데 사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전화를 자주 드릴 일은 없을 겁니다. 보통 특별하게 아무 일 없이 잘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문자 이렇게 나가게 될 겁니다. 네, 3차는 일단은 과제 검사할 거고요. 저희 클리닉 시간에서 과제 완결, 질의응답, 그리고 추가 등원은 한 번 정도 더 오게끔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 부족하다면 그 부분을 말씀드릴 거고요. 재등록 여부 결정은
그쵸, 위협 협박처럼 들리시겠지만 아닙니다. 대다수가 아니고요. 이 부분은 정말 의지가 없는데 다닐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만 저희가 재등록 불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주일에 4시간일 거고요. 3시간 수업입니다. 수업 1시간 주간 테스트인데 얘는 고1, 2, 3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클래식 시간을 협의할 거고요. 문학, 독서, 문법 학년에 따라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2학년 1학기 같은 경우에는 2학년 같은 경우에는 문법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 조금 더 달라질 수 있는 거고요. 학원 자체 교재입니다. 그리고 주간 테스트는 제가 직접 출제할 부분들이 될 겁니다. 그리고 개별 과제 선정해 드릴 겁니다. 얘는 기본적인 예비 고1, 2 프로그램 말씀드렸고요. 내신 대비는 들어갑니다. 7, 8주 정도 들어가는 상황이고요. 고3도 내신 대비는 필요에 하에서 한 2주 정도는 들어갈 겁니다. 3학년 1학기까지는 내신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2주에 3주 단 고3은 입에 수능 특강이 기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수능 특강은 공통적으로 나가게 될 거고요. 그 한도 내에서 내신 대비를 들어갈 예정입니다. 학교별 반편성인데 고3은 학교별 반편성이 아닙니다. 고3은 EBS 수능 특강이 교재화되어 있기 때문에 수능 특강을 그대로 나가게 될 거고요. 내신 대비 때는 주일에 3시간이 되고 있었습니다. 2시간 수업 전 1시간, 주간 테스트, 이는 수업 전에 이제 지난주 걸 확인하게 될 거고요. 문자 발송, 이건 당연합니다. 당연히 해드릴 거고요. 추가 문제 및 그리고 공부 후 기간은 남아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부족한 학생들은 협의해서 3차 관리 추가로 과제를 관리해드릴 거고요. 얘는 그냥 보충교재입니다. 저희 계속해서 나가는 보충교재를 말씀드립니다. 주교재 말고 제가 만든 보충교재들 모든 영역을 다 나갈 겁니다. 부교재 영역들, 문법 영역들, 모의고사 영역들 이렇게 해서 시스템식으로 보충교재 나가게 될 거고요. 얘는 이제 관리 시스템 전용 핸드폰이 있습니다. 학습 전용 핸드폰이 있기 때문에요. 카톡 통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질문, 동영상 강의입니다. 결석하게 되면 동영상 강의 나가게 될 거고요. 질문에 대한 내용들 답변 갈 거고요. 과제물 관리, 다행히 밀리면 안 된다라고 일종의 얘기하고 있었고, 과제 확인 같은 것들 제가 카톡으로 다 일일이 한 명 한 명씩 다 확인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가장 궁금한 게 사실 이 부분입니다. 이 파트가 가장 궁금하실 부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수능 변화 총정리 그리고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능 분석, 수능고 공부법, 예비고3 수업 커리큘럼 어떻게 될 건지 말씀드릴 건데요. 사실 큰 틀의 변화는 없었습니다만 올해가 유낙 많았죠. 학생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황금돼지띠기입니다. 됐죠? 제 애도 황금돼지띠에서 올해 이제 고3 이래서 23일 날 발표 결과 기다려. 쟤는 근데 국내 대학이 아니라서 일본 대학 기다려서 쟤는 수능을 안 봤는데 어쨌든 올해 황금대에다가 역대급 N수생이죠. 이게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여기서 이제 뭐가 내려갈 거냐면 이 애들이 역대급 N수생이 돼서 내려갈 거란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올해 현역 애들이 이제 현역 애들이죠. 그러니까 2008년생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 쥐띠가 되겠죠. 그렇죠? 쥐띠 학생들이 되게 힘이 들겠죠. 왜냐하면 내려가야 되는 상황이 생겼으니까요. 근데 역대급 N수생들이 한 번 더 또 안 내려온다는 보장은 없죠. 이렇게 되면 올해는 역대급으로 내려올 겁니다. 무슨 얘기냐? 올해가 현수능 체제의 마지막 체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로 바뀐 수능 체제에서는 공부에 대한 부담감이 더 커집니다. 실질적으로 지금은 선택 과목이 있죠. 화법과 작문을 하든지 엄매를 하든지 하면 되는데 바뀐 체제에서는 다 해야 됩니다. 다 해야 되면 공부에 대한 부담감도 훨씬 커졌고요. 문제 유형도 좀 달라졌습니다. 문제 유형도 화법과 작문이 독서와 결합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1학년 시험 보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조금은 더 복잡한 체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GT 애들은 올해 그냥 내년이죠. 이제 내년에 승부를 봐야 됩니다. 아니면 해야 될 양이 굉장히 더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이제 끝낼 생각을 하고 가셔야 될 부분들이 되고 있었죠. 2026 N수생이 18만 2천 명이라면 내년은 어쩌면 20만 명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러니까 그쵸. 2027 수능은 현역이 한 45, 6만 명 될 건데 N수생이 20만 명 이상이 들어온다면 훨씬 더 많아지겠죠. 어쩌면 최근의 응생 중 가장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5개년 동안에 응생이 가장 많아지는 시험이 아닐까 예상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상대적 상대평가고요. 경쟁이 훨씬 더 심해질 거고요. 현역 학생들의 생각보다 되게 불리합니다. 저도 재수반 수업은 나가지만 걔들은 4학년 한 해 더 하는 애들이지 않습니까? 혹은 5학년, 그쵸? 이렇게 될 거고 걔들은 뭐만 집중하면 되냐면 학습에만 집중하면 되는데 현역 애들은 또 학습에만 집중할 수 있는 구조도 아니죠. 그리고
재수생 애들은 기본적인 선택 과목도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죠. 했으니까요. 근데 지금 현역 애들은 또 선택 과목 준비를 해야겠죠. 이렇게 되면서 공부의 부담감은 되게 커질 겁니다. 그런 거 예상하고 가셔야 될 부분들. 그렇다면 사실 줄일 수 있는 게 많이 없습니다. 지금 체제하에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어쨌든 짜여진 시간들에서 되게 바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줄일 수 있는 건 잠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아니면 그쵸, 휴대폰 보는 시간을 줄일 수밖에 없는 거죠. 시간을 늘릴 수는 없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 하는 것을 줄여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게 이제 가장 편한 게 사실은 잠 이렇게 되겠죠. 어머님이나 저희나 대부분 4당 5락 얘기 들었던 시절이 있었으니까요. 그렇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항상 제가 재수반 가서 얘기하거든요. 오늘 잘 잤어 깨우네 이러면 안 된다고, 개운하게 일어나면 안 된다고 항상 얘기하면서 아, 잘 잤다 이 얘기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늘 피곤해야 되는데 보면 늘 저보다도 더 개운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시간적 확보 되게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고요. 난이도도 변화의 경향성도 둘 다 되게 높았습니다. 사실 난이도가 되게 높았습니다. 올해 난이도가 되게 높았고요. 표준 점수 자체도 보시게 되면은 그렇습니다. 9월에 143점이었는데 수능은 더 높았죠. 표준 점수 자체가. 이 내용은 난이도가 좀 높았습니다. 그래서 지문과 문항이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요, 벗어나는 문제 유형이 있었습니다. 즉 기출을 분석해요. 보통 3개년. 기출 분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문제 유형 분석을 하는 겁니다. 아, 이렇게 출제되겠구나 라고 했었는데 그 유형을 벗어난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되게 힘들어졌던 부분들, 그 예시가 이제 나오는 부분들이 될 겁니다. 됐죠? 이렇게 되면서 기존의 형식과 조금 벗어난 부분이 있었습니다. 2025년 6월하고 수능이 보통 복합지문이 인문지문을 되게 많이 나왔고 인문지문 복합지문을 되게 많이 대비했었는데 6월하고 수능은 사회지문이 복합지문으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대비하는 게 조금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가 될 거고, 올해는 또 되게 예상을 뒤엎었죠. 3년 연속 사회지문에서 경제가 안 나오려고는 아무도 예상을 못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시험이 2026학년도라면 4학년도 5학년도 전부 다 경제지문이 안 나왔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경제지문이 나오지 않을까 했었는데 올해도 법지문 나왔었죠. 이렇게 되면서 3년 연속 예상을 뒤엎는 경제지문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올해는 경제 차례다라고 얘기하고 있었고, 저 말고 다른 제 선생님도 대부분 다 얘기하고 있었는데 의표를 찌른 건지 아니면 정말 예상의 전개로 법지문이 나왔던 부분입니다. 근데 저는 내년에 또 한 번 속칭 시쳇말로 구라를 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설마 4년 연속 안 나오랴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구조. 그래서 내년은 당연히 또 이제 뭐가 될 겁니까? 저희는 경제 지문에 대한 내용을 또 강조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내년까지 경제가 안 나온다면 되게 드문, 되게 의외의 케이스가 될 거고요. 올해는 특히 뭐 환율 같은 것도 이거 되게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금값 올라가면 금 본위 단위의 환율 뭐 이런 것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되게 전혀 예상을 뒤엎는 내용들이 나왔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대비를 안 했다는 부분이 아니라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복합지문이 나왔던 부분들, 이렇게 되면서 조금씩은 당황한 요소가 있었고요. 그리고 작년 6월 시험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올 6월 시험인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영어의 빈칸 채우기가 있습니다. 영어 빈칸 채우기가 가장 까다로운 유형 중에 하나죠. 국어 빈칸 채우기 문제가 수능에는 안 나왔는데요. 육모에 빈칸 채우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되게 까다로운 유형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보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거는 어쩌면 예고편일지도 모릅니다. 바뀔지도 모르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21년도 수능이죠. 이렇게 따지면 5년 전 수능에 딱 한 번 나왔던 상황들이었고요. 오답률이 되게 높았어요. 그러니까 정답률이 31%라는 건 오답률이 69%라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높았는데 올해 다시 등장했거든요. 어쩌면 맛보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내년 수능에 등장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뭘 늘려줘야 되냐면 봐야 되는 기출의 범위가 넓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최근의 유행에 맞춰서 한 3개년 이렇게 봤었는데 어쩌면 범위를 넓혀서 기존의 3개년에 나오지 않았던 유형을 찾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이게 유형이 좀 바뀐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되게 조심해 주셔야 되는 내용들 중에 하나가
되고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이렇게 가로채우기 문제 유형은 적응력이 되게 약했기 때문에 생각보다 오답률이 되게 높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형에 대한 내용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21년도 수능에 딱 한 번 출제됐습니다만 유형에 대한 염두는 해두고 계셔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새로운 유형을 조금 더 찾아봐 주셔야 됩니다. 최근에 이렇게 선택 과목이 있는 기출을 보시되 유형을 보실 때 그 범위를 더 넓혀서 그러니까 최근에 3개년이 아니라 5개년, 6개년 넓혀서요. 최근 유형이 아닌 유형 찾으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이제 나올 만큼 나왔기 때문에 새로운 유형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유형을 다시 응용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올해 학생들은 기출 유형 분석 범위를 조금 더 넓혀야 될 것 같습니다. 5개년에서 7개년 정도로 되게 좀 넓혀주는 게 훨씬 더 새로운 유형 찾기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것들 조심해 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물론 수능에는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내용입니다. 기존의 구성에서 지문의 수가 증가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 지문이 3개여서 지문 3개 6문제였다면 지금은 지문 3개에 5문제, 4문제 이렇게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문항당, 지문당 문항의 비율이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된다는 건 결국 무슨 얘기냐면 분석해야 될 제시문과 지문이 늘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누가 가장 불리해지는 거냐면 그동안 시간 때문에 고생했던 학생들이 가장 불리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읽기 연습이 조금 늦어지거나 아니면 문학작품의 분석에 대한 이해력이 조금 떨어진다면 훨씬 더 불리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겨울에 이 부분에 대한 거 반드시 염두에 두시면서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생각을 분명히 해주셔야 됩니다. 시간 관리가 완벽하게 되어 있는 학생들이 등급이 잘 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대다수 3, 4, 5등급 학생들의 가장 큰 딜레마 중에 하나는 시간 관리 문제입니다. 시간이 모자랍니다. 그런데 그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관건. 근데 이 시험 체제에서는 오히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는 체제로 바뀌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 겨울에 반드시 읽기 연습, 시간 관리 연습은 해주셔야 됩니다. 구공부가 다시 한번 또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마지막 할 시간이 지금 딱 겨울밖에는 없습니다. 물론 절대적인 거 아닙니다만 왜냐 3월이 되면 이제 3학년이 됐죠. 그러면 이제 뭐가 제일 항상 걸리냐면 늘 수학이 항상 걸려요. 나는 지금 수 1, 2도 잘 안 돼 있는데 미적이니 확통이니 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되게 서둘러지면서 이제 수학에 또 시간을 갖다 쏟아붓죠. 쏟아붓다 보면 국어는 잠깐만 기다려라고 또 이제 거기 멀리 저 피안으로 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조금 지나면 할 것 같죠? 아니요. 한 5월 지나고 나면 슬슬 무슨 생각을 하면 탐구해야지 옆구리 쿡쿡 찌릅니다. 이제 탐구해야지 탐구하면 탐구는 하나도 안 했지. 근데 국어는 조금 해놨지. 그럼 국어는 잠깐 기다려. 이렇게 됩니다. 육모 또 지났습니다. 국어 해야지라고 하다 보면 이제 뭐 합니까? 수시 써야지 합니다. 그러면 논술을 그전부터 할 경우도 있었지만 수시 뭐 해야 할까? 약수를 가야 되나? 논술을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또 국어는 이렇게 밀려나죠. 국어를 언제 끄집어내느냐? 여름방학 지나고 구모 보고 끄집어냅니다. 그러면 국어 성적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국어가 물론 시간을 많이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상관없지만 올 겨울에 완벽하게 내년 3월까지 다져놓지 않으면 국어에 대한 할 수 있는 시간적 여력이 생각보다 고3은 많이 없습니다. 재수생 애들이 유리하다는 게 그 얘기입니다. 왜? 3학년 때 이미 다 겪어놨고 N수하면서 국어를 좀 더 많은 시간을 주죠. 그렇기 때문에 국어 성적이 N수이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고요. 현역이 낮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국어에 투자할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남는 시간, 그렇죠. 지금 1월, 2월, 3월 이때가 가장 적깁니다. 가장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좀 투입해줘야 됩니다. 물론 수학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것도 알고요. 영어에 대한 부담감이 이제 커졌습니다. 작년에 불수능 했었는데 아니요. 제가 예상하는데 내년 영어는 되게 쉬울 수도 있습니다. 올해가 1등급이 3.3%밖에 3대 초중반밖에 안 되죠. 내년에는 어쩌면 1등급 숫자가 훨씬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고요? 올해 같은 유형 문제를 절대 안 낼 거니까요. 그죠? 뭐 컬처 테이트먼트 이런 내용들을 안 낼 거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편해질 겁니다. 편해질 거 하긴다면 어찌되었든 다 공부를 하시되 올 겨울에는 국어에 대한 내용들, 그러니까 모든 국어의 내용을 하라는 내용이 아니라 내가 더 약점인 부분을 좀 채워나가야 되는 부분들 국어에 계획했던 것보다 1시간에서 1시간 반만 하루에 투자해 주시면 3개월만 해주시면
나중에 뒤가 훨씬 더 편해지실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거 명확하게 시간이 없어요 라면 뭐랑 바꿔야 돼요? 잠하고 국어 1시간하고 맞바꿔 주셔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고3은 맞바꾸시는 할 수 있는 시간이 잠밖에 없어요. 잠하고 혹은 뭐예요? 그렇죠. 생각보다 휴대폰 보는 시간이 쌓이면 되게 많습니다. 그 시간들을 점점 줄여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SS 다 끊고 기본적으로 국어 쪽에 투자 좀 해주셔야 될 부분일 거고요. 얘는 문제 유형입니다. 학생들만 늘 문제를 풀 수는 없죠. 어머님들 제가 1분 드릴 테니까 둘 중에 하나 찍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문제 보이시죠? 이게 올해 수능 문제입니다. 이 시형의 그림이고요. 외부에서 들어온 지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지선다가 아니라 이지선다면 확률적으로 50%는 되겠죠,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실까요? 그래도 늘 학생들만 풀 수는 없고 한번 풀어보시는 게 됐습니까, 어머님들? 1번만 이렇게 한번 풀어보세요. 책이 여기 있습니다. 프린트에 있거든요. 바로 오시게 되면 한 번만 더 풀어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때문에 그랬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드리려고요. 이 문제가 생각보다 오답률이 되게 높았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발췌를 해놨던 부분이었었고요. 1, 2등급 학생하고 3, 4, 5등급 학생하고 차이점 같은 것들을 좀 봐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설명을 드리려고 잠깐 한번 풀어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어려운 외적 중거 문제입니다. 특히 보기 제시형 문제죠. 늘 3점짜리로 나옵니다. 이 문제는 보기를 참고했기 때문에 보기 분석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보기 내용과 선택지와 제시문이 일치해야지만 답이 되는 거니까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일치하지 않는 걸 찾아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되죠. 보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가와 나는 밝음과 어둠의 이미지를 활용하는 양상이 서로 다르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는 연대를 상실한 암울한 현실 상황을 어두운 밤이래요. 그러니까 밤은 늘 부정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건 맞아요. 빛이 회복되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드러내고 있었고요. 이러한 소금은 소금을 뿌리는 거죠. 그러면 소금을 뿌리는 행위는 뭐가 되고 있어서 긍정의 행위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재수없어 이 소금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긍정의 의미란 얘기입니다. 그리운 일을 찾아낸 행동을 형상화하고 있었죠. 나는 이렇게 되고 있었죠. 자연 속에 공존하고 있는 명암의 이미지를 바탕으로 성숙에 대한 성찰을 드러낸다. 이러한 성찰은 자연물과 내면을 동시하며 시간 흐름에 따른 변화의 양상을 그리는 방식으로 나타나는데 가와 나였었어요. 이렇게 보시면 두고온 것들이 빛나는 때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두고온 것들은 지난 삶 같은 것들, 두고온 것들입니다. 이렇게 되면 두고온 것들은 내가 지향하는 긍정적인 거죠. 빛나는 때를 위해 소금을 뿌리며 소금을 뿌리는 것은 긍정임이라고 이미 봤어요. 우리는 이 저녁을 떠돌죠. 우리가였어요. 전체가 떠돌고 있어 방황인데 사방을 둘러보아도 등불 켜든이 보이지 않는데요. 그러면 내가 화자가 찾아다니는 사람들은 등불 켜든 사람이에요. 그럼 등불 켜리는 긍정이에요. 등불 뒤에 속삭이며 밤을 지키는 발자국 소리 들리지 않는다.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될 거예요. 밤을 지키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지 않죠. 그러면 나는 뭘 찾아다니는 거예요? 밤을 지키는 발자국 소리를 찾아다니는 거라고요. 이렇게 된다면 등불 켜든 이도 긍정의 의미고 밤을 지키는 발자국 소리도 긍정이죠. 긍정이에요. 긍부정이에요. 그런데 1, 2등급과 3, 4, 5등급을 가르는 기준 중에 하나가 자기만의 해석이 있어요. 여기 분명히 암울한 현실 상황을 어두운 밤으로 표상했죠. 그러면 어두운 밤은 부정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뭐로 오해하냐면 밤을 지킨다고 오해한단 말입니다. 밤을 지키는 것은 뭘 지킨다고 오해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을 지킨다고 오해하기 시작하면 이 문제의 답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밤을 지키는 발자국 소리 들리지 않아 끝까지 보는 것이 아니라 단편적인 내용들 표면적으로 봐서 밤은 부정인데 밤을 지킨다고? 그럼 밤을 지키고 있다는 건 부정을 지키는 거네. 그럼 뭐가 되고 있어요? 부정을 지키는 것은 부정이 될 수밖에 없죠. 이렇게 되면서 답이 이제 답 없음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밤을 지키는 발자국 소리 들리지 않는다는 건 내가 듣고 싶은 소리가 밤을 지키는 발자국 소리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얘는 긍정의 의미가 되죠. 이렇게 되면 1번에 오시게 되면 가에서 사방을 둘러보며 발자국 소리가 들리지 않음을 확인하는 것은 밤을 지키는 이의 눈을 피해 다니며 이렇게 된다면 밤을 지키는 이를 부정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피해 다닌다고 얘기하지만 여기서 밤을 지키는 발자국 소리는 긍정의 의미를 지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오답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명확하게 내용을 다 읽으면서 그동안에 여기 내용과 여기 내용을 어떻게 연계시키는 부분에 대한 것을 스스로 계속해서 익히지 않았다면 그냥 단편적으로 수업하는 내용만 듣고 늘 우리는 수업에 뭐 듣냐면 밤은 부정이야 머릿속에 박혀 있어요. 이런 박혀 있는 고정된 이미지만 갖고 본다면 이 답은 찾을 수가 없었던 유형의 문제예요. 물론 대부분 학생들이 맞힌 학생도 있었지만 오답률이 생각보다 높았던 문제들이 돼요. 이 연습들을 스스로 분석하는 연습들을 올해 지금 겨울 동안에 이제 해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수업을 듣는 게 다가 아닌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한 확인, 특히 1, 2등급 학생들은 인강 들으면서 확인하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올리려면 아주 대형 강의나 인강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소수적으로 봐줄 수 있는 학원을 찾아가시는 게 더 맞습니다. 이거는 대형 강의나 인강은 이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안다고 얘기하고 후룩 지난 게 되게 많습니다. 대부분 인강은 2등급 학생 정도 수준에 맞춰져 있는 부분들이 돼요. 그래서 생각보다 인강 듣다가 안 듣는 학생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속칭 말하는 스타 강사분들 대형 강의 합니다. 그분들의 초점은 3, 4, 5등급에 맞춰져 있는 강의가 아니에요. 그분들은 실적을 내야 되는 강의이기 때문에 1, 2등급에 맞춰질 수밖에 없어요. 1, 2등급이라면 그 강의 들으시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전문학원에서 조금밖에 관리해 줄 수 있는 적은 정원의 학원을 가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가 약한지에 대한 내용을 찾아서 이 내용들을 1대1로 이렇게 집어낼 수 있는 학원을 찾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보기와 제시문에 대한 내용이 우리가 머릿속에는 고정관념을 이렇게 뒤집는 내용들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걸 충분히 생각해 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 좀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예전과 좀 다르게 바뀐 부분이 되고 있었습니다. 고정관념에 대한 것들을 좀 뒤바꾸는 문제들, 그리고 변형된 문제들, 이 내용들이 올해 수능에 경향이 되고 있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변별력이 지문과 문제의 난이도가 아니라 변화였었습니다. 당황하게 만드는 부분이었었습니다. 생각보다 올해 그거 불수능 하는데요. 아주 지문의 난이도가 높았던 부분들은 아니에요. 지문, 북새곡 같은 것들은 그대로 입에 수능특의 내용 그대로 나왔던 부분입니다. 생각보다 되게 난이도가 쉬운 가사였었어. 근데 변화가 무슨 얘기냐면 낯선 유형의 문제를 봤기 때문에 낯설게 느껴졌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수능은 또 모르겠습니다. 계속 올해 너무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다시 환원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올해를 분석으로 본다면 변수에 대한 대비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되게 옛날 것까지에 대한 기출에 대한 유형 분석이 좀 필요할 겁니다. 본인이 찾아내야 될 겁니다. 최근에 3개년 수능과 그 전의 수능을 비교해 갖고요. 그러니까 평가원 것들입니다. 6월 거, 9월 거, 수능 거 딱 3개 영역에서 6개년도 하면 18지문이에요. 18개를 갖다 놓고 최근에 3개년 그 전 거 비교해 놓고 다 비슷한 유형 말고 그렇지 않은 유형도 출연해야 될 겁니다. 물론 저도 올해 다시 그 작업을 하긴 할 겁니다만 출연해서 그 유형에 대한 연습을 시킬 겁니다만 분명히 학생들도 그 내용은 노력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유형이 나올지 아까처럼 21년도 수능에 나왔던 6월 유형 빈칸 채우가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도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물론 학원을 가거나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겠지만 학교에서는 하기 힘듭니다. 학교 선생님들 하기 힘든 상황이 될 거고요. 학원 그리고 학생들이 스스로 좀 찾아가 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변수에 대한 내용들 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당황 이게 되게 커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시험대에서 당황은 곧 성적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는 유형의 문제도 틀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지컬 방법 전략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단어 문장 단위의 이해력이 되고 있었습니다. 아까도 보셨지만 결국 무슨 얘기냐면 기본적인 문장 단위의 이해력이 필요합니다. 단편적으로 보이는 거 말고요. 전체적인 이해를 필요하려면 어휘에 대한 내용도 좀 필요할 거고요. 이 내용입니다. 지문의 종류와 문항 유형에 맞는 풀이 방향서 되게 중요한 건 유형입니다. 유형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어떤 유형이 나오는지를 분석해 주셔야 될 거고요. 80분이에요. 80분 동안 시간 관리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문제풀이 순서, 상황별 선택. 문제풀이 순서는 무슨 이야기냐? 어떤 순서로 풀 거냐는 겁니다. 선택 과목과 독서와 문학이 있었던 상황에서 모두가 다 다릅니다. 본인이 적응하는 내용도 다릅니다. 그리고 상황별 선택 내면학 그리고 끝까지 가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저 이제 3학년 있던 학생 중에서 계속해서 2등, 3등급, 2등급, 3등급 끝까지 근데 정말 수능 전날까지도 저한테 연락 와서 묻고 했었는데 결국 마지막에 1등급 나왔습니다. 올해. 결국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국어에 손을 놓으시면 안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루에 한 지문도 좋고 반 지문도 좋으니 꾸준하게 읽어줘야 돼요. 정말 꾸준하게 가셔야 됩니다. 그게 피지컬 키우는 겁니다. 이해력 키우는 거고요. 그것을 유형에 맞게 그리고 시간 전략에 맞게 한 지문을 어떻게 풀 것인가를 끊임없이 연구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네 실제로 1등급 나옵니다. 그래서 동탄 국제고학생이었는데 수능을 정말 잘 봐왔습니다. 그러니까 수학도 마지막에 수능을 정말 잘 봐서 수시 논술을 시험 보러 안 가도 되는 정도로 네, 끝까지 잡고 있으셔야 됩니다. 끝까지 피지컬 잡으시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네, 겨울방학입니다. 지금 이제 기출분석이라고 말씀드렸죠. 기출분석이 그 얘기였었습니다. 유형 분석해 주셔야 됩니다. 나올 만한 유형들, 최근 기출과 다른 유형들 보셔야 될 거고요. 1학기 동안은 EBS 교재 충실하게 보셔야 됩니다. EBS 교재 생각보다 되게 중요합니다. EBS 교재만 충실하게 봐도요. 3등급, 안정적 3등급 나온다고 자신합니다. 물론 더하기 알파가 있어야겠지만 학생들이 되게 간과하고 있는 게요. EBS 수능 교재입니다. 수능 교재가 보통 일반적인 대형 강의에서는 본인만의 기출 유형을 보지 EBS 교재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EBS 교재를 하지만 전체를 다 해줄 수는 없습니다. 1, 2등급,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신있게 1, 2등급 있으시다면 EBS 교재를 패스하셔도 좋습니다. 아니면 훑어봐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안정적 2등급이 나오지 않는 3등급이거나 혹은 2등급이거나 이렇게 3, 4등급 학생들, 5등급 학생들은 EBS 교재가 가장 우선입니다. 어쩌면 가장 엄선된 교재가 EBS 교재입니다. 그걸 통해서 뭘 할 거냐? 분석하는 연습해 주셔야 됩니다. 문학도 분석, 그리고 독서도 분석. 왜냐하면 50% 이상은 어찌되었던 EBS 교재에서 반영돼서 나오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약술논술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약술논술에서 가장 좋은 대학은 국민대학교입니다. 그리고 가천대학이 있습니다. 약술논술은 뭐가 베이스가 되냐면 EBS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이 완벽한 베이스입니다. 거기에 지문이 컨트롤 C, 컨트롤 V 똑같이 나오죠. 완벽하게 똑같이 나옵니다. 지문이. 그리고 단답형으로 나오죠. 이렇게 된다면 EBS를 충실한다면 수능뿐만 아니라 나중에 선택의 범위가 좀 넓어질 수도 있습니다. 수시 선택의 범위가 좀 넓어집니다. 그래서 EBS 교재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신있게 인문논술 1, 2등급일 것 같으면 EBS 교재 같은 거 조금은 간과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11%까지가 2등급이니 한 반에 30명 잡으면 실질적으로 한 반에 26명은 2등급이 안 나온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단순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EBS 교재를 충실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게 좋은 대학 기준도 아마 다릅니다만 인서울대학을 갈 수 있는 길이 되기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저는 EBS 교재 내용은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EBS를 통해서 평가원 시기와 풀이법 내면학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수업 듣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생각보다 고3 녀석들이 국어 시간에 학교 수업을 잘 안 듣습니다. 근데 1학기 동안의 학교 수업에서는 EBS 수능 특강을 해줄 겁니다. 그 수업이 곧 수능 공부가 맞습니다. 그러면 그건 본인이 자각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되게 이렇게 전문학원 가게 되면 저도 마찬가지로 할 겁니다만 EBS 교재에 대한 내용을 할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다못해 듄이라고 얘기하죠. EBS I 가서 들으셔야 됩니다. 시간에서 들으셔야지만 기초 쌓는데 완벽하게 도움이 됩니다. 이거는 제가 단연간 그냥 계속 해봤었는데 EBS를 충실하게 하는 학생이 결국 뒤에 가서는 성적 잘 나옵니다. EBS가 의미 없는 교재가 아닙니다. 그 부분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6월 지나고 나면 수능 완성 나오죠. 이제 본격적으로 뭐가 하실 거냐면 시간에 맞춰가는 연습들을 해주셔야 됩니다. 6월까지는 시간이 10분, 20분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6월부터 9월까지는 마지막까지 이제 시간 줄이는 단축하는 연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 목표를 최적화된 실적 목표를 정하고 가야 되는 시기가 이 시기입니다. 모두가 다 1등급을 맞을 수는 없습니다. 상대평가니까요. 영어처럼 절대평가라면 다 맞으면 90점만 넘으면 다 1등급 된다면 상관없겠지만 국어 같은 경우에는 전략적 과목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1등을 맞을 수는 없죠. 그럼 이 시기부터는 현실적인 자기 등급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선택과 집중이요.
어느 파트를 내가 과감하게 버린다는 내용이 아니라 뒤로 미룰 것이냐. 시험장 가서 미루고 확실하게 맞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구분한 시기가 6월부터 9월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확하게 정답률이 30% 미만, 80% 이상 그 사이를 구분해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갈 거냐. 생각해보면 보통 이 시기에는 안 되는 걸 갖고 가는데 안 되는 거 30% 미만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50% 내외를 80% 이상 끌어올릴 게 준비를 가야 됩니다. 그게 훨씬 더 유리할 겁니다. 그리고 훨씬 더 방법이 편할 겁니다. 그 단계가 9월까지고요. 그 뒤는 이제 연계모사를 통한 파이널 시간입니다. 파이널 시간을 통해서 시간을 줄이고 계속해서 연습을 하는 부분입니다. 저희 작년에도 여기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저희도 9월 지나서 10월부터는 계속해서 수능까지 9월 말부터는 계속해서 파이널이었었습니다. 외부가 파이널 갖고 시간에서 풀고 설명 듣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한 보충 수업하고요. 이 내용들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충실하게 했던 학생들은 생각보다 마지막에 결국은 성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쌓여서 그리고 신경은 당연히 쓰이시겠죠. 매달 거의 모의고사를 보죠. 어쩌면 사설까지 생각한다면 매달 한 번, 두 번 다 봅니다. 근데 저희는 사실 평가원 모의나 사설 모의고사는 의미가 없죠. 가장 최후의 11월 수능 한 번만 잘 보면 되는 체제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끝까지 잡고 가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 모든 학생들이 적용해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들어야 되는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었는데요. 뭐 내신하고 수능 같은 내신 방향성은 내신 국어는 아직 1학기까지는 내신이 필요한 부분일 거기 때문에 필요한 학생들 학생부 종합, 학생부 교과 때문에 필요한 부분일 거고요. 수능 국어의 방향성은 독해력 평가 기준의 근거를 확립해 주셔야 됩니다. 평가 기준이 뭐냐면 유형에 대한 근거, 유형에 대해서 어떻게 풀 것인가 근거를 확립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국문법이었었죠. 맞습니다. 평가원 기준의 영역별 읽기 방법 필요합니다. 영역별 읽기 방법, 유형 필요할 거고요.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인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생각 말고 객관적으로 봐줘야 되는 겁니다. 출제자의 의도 파악 및 적용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독서보다는 문학에서 훨씬 더 약점으로 작용합니다. 사실 문학이 수능 과목에는 어울리지 않는 영역이 맞습니다. 문학작품 감상은 다 다르거든요. 진달래꽃 봐도요 정말 슬퍼하는 사람이 있고요. 쿨하게 보내면 되지 뭘 라는 사람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출제자의 의도 파악과 적용이 뭐로 주는 거냐면 그래서 뭘 주냐면 보기가 주어집니다. 아까처럼 그 보기가 뭐냐면 외적 준거죠. 이 근거를 가지고 풀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특히 어쩌면 이과 쪽 학생들은 무슨 생각하는 거냐면 나는 그게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안 슬픈데 왜 자꾸 나한테 슬프냐고 강요를 하냐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자기 머릿속 생각이거든요. 객관화되는 문제가 되게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출제자의 의도는 대부분 어디 있었냐면 보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늘 보기 문제가 3점짜리 나온 이유가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학생들은 푸는데 그게 아니라면 그렇죠. 자기 생각대로 간다면 오답을 고를 확률도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출제자의 의도 파악 및 적용은 보기 제시형 문제, 외적 준거에 대한 푸는 문제 연습을 조금 해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시에도 형식상 특징, 도치법, 서리법은 출제자의 의도가 아닙니다. 표면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기 제시형 문제에 대한 연습 굉장히 되게 중요합니다. 객관적으로 보는 연습 해주셔야 됩니다. 겨울 동안 해주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겨울방학이 가장 좋은 부분들이 되죠. 결국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되게 추상적인 얘기 같지만 유형입니다. 바뀐 유형에 대해서 변수가 있는 내용을 얼마나 진짜 많이 되게 추상적 얘기 같지만 매일매일 해주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1시간씩 겨울방학 동안에 1, 2, 3? 네, 지금부터 한 100일 동안에 100시간만 더하면 훨씬 더 뒤에가 편해질 겁니다. 매일 1시간 이상 어떻게 객관적으로 봐주셔야 됩니다. 객관적으로 외적 준거에 대한 문제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EBS 교재, 저 EBS랑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집에서 한 번쯤은 더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한 번쯤은 본인도 말씀해 주셔야 되고 EBS 중요성 말씀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거기 바탕으로 기본적인 문제 출제된다는 거 늘 한 번쯤은 강조해 주셔야 됩니다. 학생들은 맞습니다. 그냥 큰 강의, 대형 강의 됐다 보면 거기에서는 EBS 교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최근 기출만 분석하면 되는 줄 아는데 올해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되게 넓은 유형의 기출 분석도 필요하실 거고요. EBS에 대한 수업
EBS 교재, 수능 교재에 대한 공부도 충실한 것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면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되게 넓어질 겁니다. 수능 더하기, 다시 말씀드리지만 약술, 국어라는 영역도 분명히 혜택이 있을 겁니다. 국민대 같은 경우에는 문과는 국어가 8문제고 수학이 2문제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문과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과는 물론 반대겠습니다만 특히 문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따지면 그렇죠. EBS 교재 물론 문제가 조금 유형은 다르긴 합니다만 충실하게 한다면 충분히 국민대도 약술론서 노릴 수 있는 부분이고 가천대도 마찬가지고 상명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선택의 폭을 늘리기 위해서도 EBS 교재에 대한 충실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형 분석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올 겨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겨울 지나고 나면 생각보다 국어할 시간 많이 없습니다. 100일 동안에 100시간만 추가해서 해주신다면 분명히 누구나 다 수능 국어에서 좋은 성적 거두실 겁니다. 그렇죠? 저는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제 논술 선생님 오셔서 입시 말씀해 드릴 겁니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입시하고 인문 논술을 담당하고 있는 손권일입니다. 입시 12월부터 계속해서 설명회하러 진짜 한 20군데 지금 한 30군데 이렇게 다니는 것 같습니다. 여기만 해도 한 두 번, 수지 2번 이렇게 해서 4번을 하고 있는데 입시 이렇게 보면 보통 보면 어느 설명회가 가장 중요하느냐라고 했을 때 12월 설명회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예비 고3 되는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칫 삐끗하면 어떤 결과를 도출할지 모르니까 지금 요 시기를 놓친다면 다시는 전체적으로 아이가 다시 복구하는 이런 시기는 이제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입시가 11월이지만 3월달이 입시의 끝이라고 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9월하고 10월 모의고사 정오표 있으시니까 9월, 10월 본고를 딱 보고 3월 모의고사, 고등학교 3학년 돼서 3월 모의고사를 보면 이게 성적이 올라가는 추세면 앞으로 올라갈 거고요. 성적이 비슷하면 비슷하다라고 판단하셔야 돼요. 성적이 만약에 떨어지면 이거는 진짜 가망이 없는 거고요. 그런데 어머님들이 아이들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우리가 요즘에 이제 신문 기사에 한참 떠들어대는 게 어떻게 보면 이부진 기사는 다 아시잖아요. 얘 전교 1등 휘문고 전교 1, 2등 하는 애인데 정시가 한 문제 틀렸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물론 얘는 당연히 휘문고 전교 1, 2등인데 이과 애거든 미적을 한 애거든요. 근데 수시 지원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지원을 했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현명한 거죠. 이과에서 문과로 지원을 하면 경영경제는 쉬우니까. 그리고 수능으로 이렇게 하면 보통 보면 대부분 서울권이나 분당권도 마찬가지지만 분당권은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대치동 같은 경우에는 교과나 종업을 미는 학교는 단 한 군데도 없어요. 분당 낙생고, 그 다음에 서현 여기 분당 중앙고 이런 데도 아예 학교에서 낙생고 같은 경우는 우리 학교는 수시로 못 보낸다 이렇게 아예 얘기를 하는 학교니까요. 근데 정시로 서울대 30명씩 보내는데 그런데 여기에 인근에 있는 저도 아이가 태원 가고 야탁고 나오고 송림고 주행하면 내신이라고 하는데 어머님들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애들은 2학년 2학기 기말고사까지 이제 거의 끝났잖아요. 애들을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는 분당권은 최소 어떻게 보면 체조가 있는 대학을 보낼 수밖에 없어요. 교과도 마찬가지고 종합도 마찬가지고. 근데 아이들한테 너는 수시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를 하는 순간에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정시로 대학은 정시로 가야 되는데 얘네들은 딴 생각을 해요. 나는 그러면 정시는 안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엄마가 교과 종합을 얘기하는 순간 아이는 나는 정시는 안 하면 되겠네. 아니 정시는 최저만 2과목 3과목 3일 전에 한 명 개별 상담을 하는데 이것도 진짜 답답한 거죠. 예체능을 하는데 아이 같은 경우에는 국어가 1 나오고 영어가 2 나오고 수학이 3 나오고 탐구가 2 나오는데 고3이죠. 근데 얘가 문해 창작과를 간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문해 창작을 간다면
문해창작학 하는 데가 동국대하고 어떻게 보면 숭실대인데 얘네들은 그 정시로도 갈 수 있지만 실기라는 시험이 대부분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기학원에 갔더니 그러지 말고 그냥 성적이 어느 정도 나오니까 수학을 포기하고 국어 영어 탐구하고 실기 대비해갖고 실기는 한 5일 정도 나와갖고 이렇게 근데 얘는 이미 성적이 1, 2, 3, 2 정도 나오면 최소 2 되는 거거든요. 동국대는 그냥 정시로 씹어 먹는 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상담받고 오니까 그냥 대본에 제가 입시 그 관련해서 얘가 논술을 하려고 들어왔는데 그거는 그 학원에서 그거는 아니다. 얘 자체는 이미 정시로 문해창작가가 그러면 과에서 안 뽑아요 라고 하면 자유전공으로 가갖고 복수전공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학원 같은 경우에는 실기 아이 이렇게 해갖고 근데 아이 같은 경우는 벌써 왔는데 3일 전에 상담을 받고 왔으니까 당연히 아이는 나는 이제 수학 포기한다. 수학 3등급 확통은 여학생이었는데 좀 어려우니까 수학 포기한다는 그 말을 듣고 이제 좋아하는 거죠. 벌써 얘는 이제 수학을 접었어요. 상당히 그래서 아니다. 그런 거 하지 말고 정시로 대학 갈 준비를 하고 해갖고 좀만 더 하면 더 좋은 대학도 갈 수가 있다라고 했는데도 이미 아이는 뭐 입이 툭 튀어나와갖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머님들은 제가 입시를 담당하고 인문 논술을 담당하고 있지만 지금 설명회 가면 여기 학원도 작년 같은 경우도 6, 7분 앉아있고 지금 가는 데는 보통 한 30명인데 지금은 뭐 앉을 자리가 없어요. 막 미어 터져요. 국어 선생님들 같은 경우 지금 엄매가 85.1등급이 나왔거든요. 애들이 그 엄매 때문에 최저 못 맞춰갖고 막 울고불고 하는데 그럼 국어 선생님도 그럼 울고불고 해야 되는데 국어 선생님들은 막 속으로 웃어요, 지금. 왜? 예비고 이들이 미어 터져요, 지금. 국어를. 여기에 정말 좋아하는 선생님들, 진짜 어떻게 보면 올해 진짜 제가 논술을 하고 있지만 논술 같은 경우도 논술을 못해서 떨어지는 애들보다는 최저를 못 맞춰서 떨어지는 애들이 더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영어 선생님 지금 어떤 학원에서 지금 설명회 하고 왔는데 지금 영어 선생님들은 막 웃고 지금 난리예요. 올해 애들이 영어 때문에 최저를 못 맞춰갖고 애들은 울고 학부모님도 울고 다 하는데 영어 선생님들은 최저를 못 맞추게 했으면 반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파티하고 지금 난리예요. 왜냐하면 영어 같은 경우 수학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국어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그 다음에 사회, 그 다음에 논술, 그 다음에 영어였거든요. 지금은 영어가 일바가 됐어요. 영어가 어느 영어학원이 좋은지. 그래갖고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어머님들한테 막 하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진짜 학원을 믿으면 안 돼요, 어머니. 학원은 솔직히 얘기하면 영어 선생님들은 그 시험이 어려워갖고 영어를 못 보게 해야 어떻게 보면 다음에 재수할 거 아니에요. 그럼 또 학원에 오고 국어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은 막 선생님들은 파티하고 입시 저는 논술을 맡고 있는데 한 얘기로 한 일주일 전에 제가 가르쳤던 최원인 학생이 전화 와갖고 선생님 그 서강대 인문 논술 합격했어요 해갖고 하고 해서 그래 선생님 축하한다 어머님 좀 잠깐 바꾸라고 어머니가 그 얘기하는데 어머님은 시큰둥한 거죠. 애도 시큰둥하고. 왜냐면 영어 한 등급 없고 못 맞춰갖고 자기는 고대가 꿈이었는데 서강대 분이 못 간 거죠. 그러니까 어머님이 아니에요 선생님 내년에 연고대하러 다시 들어올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또 경희대 행정학과 간 놈 같은 경우도 상원이 같은 놈도 어머니한테 전화했더니 그냥 안 좋아해요 진짜. 어머니 그리고 지금 발표는 게 권동홍이고 지금 여기 오늘 경기대 발표했는데 경기대 합격했다고 하는데 누구 좋아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지금. 어떻게 쓰면 작년에 제가 논술에 작년이 역대급으로 가장 합격자를 많이 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수지하고 분당 한 50명 가르치면 작년에 정확히 한 27명 합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37명 중에 27명이 합격했으니까 10명 떨어지고 했죠.
왜냐하면 수능 잘 봐갖고 안 들어오는 애 한 5명. 그 다음에 수능 최저가 못 맞춰서 안 들어오는 애 5명에서 보통 작년 같은 경우는 37명을 했는데 합격자는 26명 정도 나왔으니까 작년 같은 경우 막 축하한다 뭐부터 시작하고 어머님들이 상품권 보내고 막 이러고 하고 근데 또 떨어진 어머님들 막 항의하고 막 선생님 믿었는데 뭐 왜 이것뿐이 이게 안 되냐고 선생님 진짜 이거 진짜 선생님 하나 믿고 막 하는데 여기서 항의 들어오고 여기는 축하하고 막 하고 이게 인문 논술 선생님의 숙명이잖아요. 올해는 문자 하나 없어요. 올해는 떨어진 어머님들 항의를 해야 되는데 항의도 없고 합격한 애들도 문자 하나 없어요. 문자 하나. 선생님 덕분에 뭐 진짜 좋은 대학 갔습니다. 왜 한 명도 없어 진짜. 이게 진짜 올해 이게 입시가 진짜 최저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어머님들한테 제가 입시 그 관련된 그 앞부분은 제가 설명을 했으니까요. 좀 빠르게 빨리 좀 한번 간단하게 좀 보도. 요 정도 되면 진짜 어머님들이 이거 감 잡아야 되는데 자꾸 제가 수능 그러니까 학교 가면 교과 종합을 놓아서는 안 된다. 학교도 학원 가면 막 내신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3월 말까지는 진짜 교과 종합 이런 얘기에 그 교라는 얘기도 꺼내면 안 돼요, 애들한테. 3월 말까지는 어차피 이제 유일하게 지금까지 9월, 10월 모의고사는 아이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달란트고 이제 드디어 수능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죠. 12월 달에서 3월 달. 요 기간 동안에는 어머님들한테 이 교과 종합 애들한테 그 진짜 얘기를 절대 하지 말고 우리는 그냥 수능으로 대학 간다 이렇게. 왜냐하면 이제 지금까지 하고 3학년 되면 다 학교에서 수능 중심으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과고 종합 우리가 세특부터 시작하고 이미 다 만들어져 있으니까 만약에 어머님들이 교과고 종합으로 보낸다라고 해도 아이한테는 우리는 정시로 간다 이렇게 하고 정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걸 만들어주고 3월 말 가갖고 아이가 서울권 모의고사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판단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머님들이 생각을 할 거는 정시를 어떻게, 그러니까 정시 모의고사를 어떻게 아이한테 대비시킬 것인가. 요 12월 달, 1월 달, 2월 달, 3월 달 요 계획을 세워야 돼요. 이 계획이 만약에 어그러진다면 수능은 거의 끝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국어, 영어, 수학, 탐구가 요 정도 나온다라고 하면 어머님들은 애들도 그렇고 대부분 선생님 이 정도면 건동 안 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올해 이 정도 맞았다라고 하면 올해는 연구대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업활이. 보통 보면 사업활이 성균관대, 서강대, 경영은 좀 약하고 인문은 조금 더 세고 4개월 정도를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어머님들 그 자녀분들의 그 사업 어느 정도 나오는지가 나와 있잖아요. 정오표를 보면 보통 사업 10이면 선생님 어디를 사업 12가 건동홍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선생님 우리 아이는 2233인데요. 2233 같은 경우에는 중앙대, 2대 뭐 요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간단하잖아요. 2등급 4개 하면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 그 다음에 2223이면 중앙대, 2233 2대. 그 다음에 뭐 거기에 있는 외대, 경희대 이 정도 되고 3등급 4개면 건동홍 거기에 따라서 점수에 따라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아이 같은 경우 성적을 볼 때 우리 아이가 지금 어느 정도 나오는지 정시값으로 이렇게 하고 판단을 하고 판단이 됐다면 국어 정오표를 보면 1번부터 10번까지는 화법하고 작문이고 11번부터 15번까지 엄매하고 그 다음에 엄매인데 그러면 아이들이 그 보통 보면 지금 화적을 선택할 건가요? 엄매를 선택한 거 물어보면 거의 한 50에서 60%가 엄매를 선택을 한다라고 해요. 엄매를 선택하는 순간에 이게 엄매 멘탈이 약하다면 엄매를 선택하는 순간에 진짜 이거는 올해 무엇 때문에 수능 망쳤니 하면 영어 때문에 망쳤다고 안 해요. 다 엄매 때문에 망쳤다라고 하지. 국어 같은 경우. 왜냐하면 엄매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작년에도 어렵거든요. 엄매. 여기다 꼬이다 보니까 2교시 수학 꼬이고 3교시 영어 꼬이고 이렇게. 그래서 멘탈이 약하다면 되도록 엄매를 선택하지 않는 것이 좋고 수능 같은 경우에는 뭐 어려운 문제 뭐 하고 탐구 이거 같은 경우 탐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저 같은 경우에는 세지하고 한지 두 가지 선택하는 학생은
논술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지금은 받지만 6월 모의고사 이후, 아니 지금 이제 3월 모의고사 이후에는 안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세제학 지금은 받는데, 왜냐하면 세제학, 그러니까 보통 보면 생윤하고 윤사가 거의 그 논술 시험 문제의 40%를 차지하고 사문이 30%, 정법이 20%. 근데 경제 같은 경우에는 서강대 경영경제, 그 다음에 한양대 경영경제, 그 다음에 건대 이렇게 해갖고 이게 몇 가지 그 대학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경제를 선택한 애들이 굉장히 좀 유리한 대학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논술 같은 경우 얘기를 할 때 어머님들은 우리가 지금 총칭해서 논술이라고 하지만 논술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대학별 고사라고 하시면 더 맞는 거죠. 대학별 고사는 그래서 각 대학마다 고유의 어떤 대학의 특징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크게 한 네 덩어리로 좀 묶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괜히 아이들 같은 경우, 선생님들 같은 경우 논술을 정통적으로 안 해서 그런데 딱 논술을 자기가 스스로 전체 이렇게 풀어보고 하면 논술 같은 경우도 분류 요약형이 있고, 그 다음에 비교형이 있고, 분석형이 있고, 자기 의견 진술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갖고 라인을 타면 논술만큼 쉽게 배우고 쉽게 합격할 수 있는 전형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아이들 같은 경우 막 원서 써갖고 오는 거 보면 진짜 뭐 6월 모의고사 이후에 애들이 이제 들어오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많지는 않았는데 올해 들어오면 뭐 원서를 중구난방으로 쓰고 그냥 써서는 안 되는 대학들 뭐 써놓고 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은데, 논술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라인을 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수능에 부담을 주지 않고 내가 잘하는 것을 하니까 재밌게 할 수 있는 것이 논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는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리고, 수능 영어 뭐 이거는 지금 3.1 정도 나타났다라고 하고, 사탐놈이 심한데 이과 아이들 같은 경우 요즘에 문과로 시험 보는 아이들이 많은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과 아이들이 문과로 보는 어떤 시험의 대표적인 과들이 있으니까 그건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전형 요양 같은 경우 이거는 학생부를 딱 보면, 요즘은 학생부만 보면 정확하게 딱 나와 있거든요. 근데 아이가 경영경제 만약 교과고 종합으로 쓴다라고 하면 내가 경제 과목을 배우지 않으면 원서를 집어넣어 봤자 그냥 다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즘은 이제 세특에 아니면 교과목에 경제 과목이 없으면 경영경제에서 안 뽑아주고, 특히 법 관련된 어떤 그 문제들이 있으면 법 같은 경우에도 보통 보면 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정치화법 뭐 이런 것들을 만약에 한다면 학교에서 지금 법과대학에 있는 데는 동국대 이후부터 있어요. 그러니까 동국대 이상 되어 있는 학교들은 사실 안 뽑아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부분들은 어차피 학생부만 보면 지금은 거의 다 나와 있고, 요즘은 뭐 대략적으로 내신과 그 다음에 전공적합도 요 두 가지만 딱 플러스하면 이 학생이 어느 정도 갈 수 있는지가 전체적으로 나오니까 그런 어떤 부분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평가요서 이거 뭐 같은 필요 없고, 제가 이 12월 한 3일인가 거기 입시에 관련된 거 거기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그건 한번 거기서 모시고, 오늘은 좀 논술 중심으로 좀 얘기를 할까 합니다. 논술은 논술보다는 대학별 고사지요. 대도시권 학생들을 위한 어떻게 보면 논술 전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대도시권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수능보다 내신이 낮기 때문에 얘네들을 구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시험을 하나 만든 건데 그게 논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아이가 선생님, 우리 아이는 내신이 만약에 2점대를 넘어가면, 저도 두 아이를 키웠지만 2.3 정도, 첫째 아이가 2.3인데 태운 거에 그 학교에 담임선생님 만나갖고 집사람이 상담을 했더니 2.3이면 당국대 합격률 30% 잡아줘요. 가천대도 마찬가지고 이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어머니, 내가 그럼 요 정도 된다 그러면 우리 아이 같은 경우는 정시로 9월, 10월 모의고사는 233 정도 나왔거든요. 233 정도 나오면 아까 얘기했듯이 경희대, 외대 정도는 가는 성적이니까 이 갭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어떻게 보면 아이는 정시로 달려갈 수밖에 없고, 내신은 올려쳐봤자 되지 않으니까 정시 플러스 논술, 이렇게 결국에는 집사람도
3학년 1학기 중간고사까지 보고 2.3이 극복이 안 되니까 이제 그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판단이 늦은 거죠. 그 판단을 더 빨리 했으면 더 어떻게 잘 갈 수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대학별 고사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내가 뭐 어머님들 뭐 분당권에 있는 어머님들은 아무리 아이가 그 내신 이런 게 잘 나와도 보통 3개 쓰고 논술로 한 3개 정도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면 많이 쓰면 교과는 종합으로 4개 쓰고 논술로 2개 정도를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교과하고 종합에서 서울연고대가 힘들면 밑에 서강대, 성균관대 이렇게 치고 논술로는 연고대를 치는 거죠. 보통 보면, 아니면 성균관대, 서강대 이런 데를 이제 보고 싶은데 내신은 약하고 1.7, 1.8 이렇게 나오면 뒤에 가서 대학원 경희대, 이대 이런 데 집어넣고 논술 같은 경우에는 쪽에 세게 성균관대, 서강대 뭐 이런 데를 쓰는 거고, 3등급이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최저 이런 거 잘 나오거든요. 3등급이면 뭐 전체를 다 할 수 있는 거고요. 왜냐면 얘는 수능으로 딱 중심에 두고 공부를 할까. 4등급이고, 4등급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5등급 때는 만약에 영어하고, 만약에 수학이 5등급 정도 나온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의미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2과목 중에 한 과목이 5등급 나오면 우리한테 의미 있는 학교는 경기대까지거든요. 경기대가 100분이라 84인데, 내가 국어, 영어, 탐구가 111 나와도 수학이 5등급 정도가 나오면 100분이 84가 거의 안 나와요. 그러면 3과목으로 갈 수 있는 학교를 찾는 게 좋죠. 3과목으로 갈 수 있는 학교가 인근에는, 그냥 정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시 같은 경우 가장 좋은 대학은 카톨릭대, 그 다음에 수원대, 그 다음에 강남대. 여학생들은 여대가 3과목으로 갈 수 있는 학교니까 우리 아이가 2과목 중에 4과목 중에 하나가 5등급 이거 극복이 안 되겠다라고 하면 빠르게 포기하고 3과목으로 정시로 달려가고, 그 3과목을 통해서 이제 수시는 이제 논술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학생들은 정말 딱 논술로 인서울을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유일한 거니까 정말 열심히 하고, 정유진 학생이 그렇게 해갖고 이번에 서강대, 걔도 서강대를 갔으니까요. 걔 같은 경우도 수학을 포기했거든요. 국어, 영어, 탐구 이렇게 해갖고, 왜냐면 수학이 자체가 여학생인데 안 돼요. 근데 너 경영학과 가야 되겠냐 그랬더니 난 고추고또 경영을 가겠다라고 해갖고 시험을 봐갖고 이렇게 갔는데, 그것도 좀 그렇고요, 어머님. 논술 위주 전형 특징 이런 건 다 필요 없고, 논술 전수인가 뭐 논술은 계속 늘 거고요, 어머니. 논술 위주 전형 대학 이것도 계속 늘 거고, 인문 이게 대학에 이렇게 있는데 건국대 저기를 합격을 하려면 학교마다 좀 특징이 있거든요. 경북대 같은 경우에는 문학을 잘해야 돼요, 문학. 경기대도 마찬가지고, 경희대는 생윤하고 윤사 이런 부분을 잘해야 되고요. 고려대가 같은 경우는 문제 해결력이 있어야 되고, 광운대 같은 경우는 생윤윤사, 국민대는 아니고 덕수성여대도 생윤윤사, 동국대는 경제, 그 다음에 생윤윤사, 사문 이게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동덕여대도 생윤사문 이렇게 그냥 각 대학마다 나오는 내용들이 딱딱딱 있거든. 서강대 같은 경우에는 생윤하고 윤사, 사문이 서강대 인문 사회계열에서 나오고, 얘네도 경영경제계열은 그냥 경제 과목에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서울여대 같은 경우도 성균관대는 생윤하고 윤사를 하지 않으면 시험을 아예 못 보게 하고요. 생윤하고 윤사. 성신여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언밸런스 하는데, 이건 얘네들 같은 경우도 과학, 기술 이런 쪽에서 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그렇고, 세종대도 문학에서 문제가 출제되고요. 숙명여대 같은 경우에는 심리, 그다음 얘네들 같은 경우는 뭐 사회, 뭐 생윤, 윤사, 철학 이런 쪽에서 좀 여학생들 하고, 숭실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영어 1등급은 기본이고 수학은 3등급이 될 때 응시할 수 있고, 연세대 같은 경우 내용적으로 보면 굉장히 이것도 생윤, 사문, 윤사 이렇게 관련된 문제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는 여학교라 심리, 철학, 그 다음에 이런 쪽에 좀 초점을 맞춘다면 되고, 중앙대는
문학 제시문들이 나온다라고 보면 되고, 한국외대 같은 경우에는 생윤사문이 나오고, 한양대 같은 경우도 한양대를 보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성신여대하고 거의 문제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홍익대는 분석 논제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학교마다 다 특징들이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을 묶으면 어떻게 되냐면, 자연계열 있는 어머님들은 자연계열 애들 많이 보니까 자연계열은 이제 별도로 이제 나에게 맞는 논술대학을 찾는 것이 중요한데, 최저 같은 경우는 한번 전체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언어 논술이다, 언어 논술 플러스 영어 제시문, 언어 통계 자료, 언어 논술 통계 자료 플러스 영어 제시문, 언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보다는 제가 수업을 진행을 하면 일단은 나에게 맞는 논술 대학을 찾아주는데 초점을 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글쓰기의 기본을 6주에서 8주 정도 수업을 하거든요. 이거는 누구나 들어오면 그냥 하는 수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가 딱 들어왔다. 얘가 반년 후에 6개월 후에 들어온다라고 해도 첫 번째 강의는 요약편을 나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약. 잠깐. 이거는 나중에 설명을 하고. 논술 공부 6주에서 8주 유형편이 나오는데, 요약, 분석, 비교, 분류인데, 여기서 요약을 처음에 배웠는데, 요 요약 분류가 학교가 성균관대, 경희대, 외대, 덕성여대 요렇게 연결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이가 만약에 합격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성균관대, 경희대, 외대는 뗄래야 뗄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아이들 같은 경우 선생님 저는 최저는 교과 종합 3개 쓰고 만약에 논술을 쓴다라고 하면 이렇게 세 가지를 연결을 시키는 것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정말 미치고 팔쩍 뛰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서강대 같은 경우는 한양대, 중앙대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그런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연고대 중에 하나를 보고, 고대도 어떻게 보면 고대, 서강대, 한양대, 중앙대 이렇게 연결되는데, 애들이 고대를 보고 서강대를 안 보고 고대를 보고 성균관대를 보려고 해요. 그럼 정말 미치고 팔쩍 뛰는 거죠. 안 된다라고 해도, 선생님 저는 성균관대 가는 게 꿈이었어. 왜 안 돼요, 선생님? 아니 문제 유형이 다르단다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게 통하지 않아요. 선생님 저 서강대 싫다로, 서강대도 너 싫어해 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정말 미치고 팔쩍 뛰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성균관대를 하면 애가 또 고대를 보겠다라고 하면 이것도 미치고 팔쩍 뛰는 거죠, 진짜. 그래서 원서 같은 경우는 철저히 제가,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맡기면 제가 다 알아서 딱 6주에서 8주 정도 수업하고 끝나고 들어올 때 아이 한번 봐야 되는데, 요즘 아이들 같은 경우 세 종류를 걸러낸다라고 보시면 돼요. 첫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애들. 너무 많아요. 아이들이 안 하려고 하고 막 해가고, 저 올해 같은 경우 걸러내는데도 걸리지 않아갖고, 지금 한 4명이 정신과 병원 다니고 하는데, 제가 정신과 갈 것 같아요, 진짜. 애들로 하면. 그래서 반드시 제가 아이를 보려고 하는 게, 저도 이제 아이를 판단하고 어머님도 선생님을 판단해야 하지만, 저도 아이를 보고 어머님들 위주로 하고, 또 이게 두 번째 이제 남자애들 중에 담배 피는 애들. 이거 저는 용납 못하고, 아니 왜 쉬는 시간에 나가갖고 새끼 냄새나고 오죽했으면 그래. 야 제발 연주 피지 말고 전자담배 피면 안 되니 이렇게 애초에 끊어야 되는데 모르잖아요. 그래서 남자아이는 어머님 모르게 담배 피는지 한번 물어봐요. 물어보면 연초 피면 안 돼. 반드시. 왜냐하면 여자아이들 인상 쓰고 이러는데 그거 걸러야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주위에 방황 하고 집중하지 않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래서 수업 분위기는 장난이 아니라고 보시면 되고, 들어와서 애들이 딱 글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약편 분석, 비교 같은 경우 연대를 쓰면 이대는 쫓아와요. 왜냐면 연대 같은 경우도 영어하고 그 다음에 수리 간단한 거 나오지만은 이대도 영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연대 쓰고 이대를 써야 되는데 연대 쓰고 이대 안 쓴대. 연대 쓰고 성균관대 쓰겠다라고 하면 진짜 미치고 팔짝 뛰는 거죠, 이것도.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는 37명 중에 26명 합격하니까 작년에 보통 3, 4월에 다 마감이었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합격했다고 연락은 꽤 오는데 좋아서 연락이 오는 데는 없고 하니까 이것도 진짜 제 입장에서 떨어졌으면 항의라도 막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항의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 국어, 영어, 수학 선생님들한테 다 달려갔는지 저한테는 아직 차례가 안 됐는지 오지를 하여 뭐 저희 둘째 같은 경우도 김승리 거를 3년 현강을 띄웠어요, 대치동에. 3년을 띄웠는데 국어 완전히 뭐 팬이고 막 사인 받고 집사람도 셋이 그 칠판 앞에 두고 사진 찍고 막 했는데 국어가 5등급 나왔어요. 2003년생인데. 그리고 집사람이 항의하려고 거기 갔더니 줄이 항의줄도 대치동에 어머니를 난리치고 막. 그러니까 학원 선생님 이거보다는 아이에 맞는 선생님을 찾아주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갖고 진짜 대형 강의 이런 것들은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좀 아이한테 맞는 그런 부분. 그래서 여기에 6주, 8주 되면 나에게 맞는 논술대학 기출문제 풀이를 하는데 이것도 정말 갈등 중에 하나가 아이들은 높은 대학을 하기를 바래요. 그리고 높은 대학을 하면 아이들이 성취 동기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 저 최저 맞추려고 정말 열심히 할 거예요. 그거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안 되는 게 문제죠. 그러면 저는 성대를 끝내려면 성대 같은 경우는 8주가 소요되거든요. 2달? 정확히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요.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2달을 그냥 날리고 어머님들도 돈 날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저가 안 나오면 근데 이제 낮은 대학을 하면 아이들이 성취 동기가 떨어지기 때문에 열심히 하지 않아요. 성대 같은 경우는 선생님 진짜 애들의 꿈의 대학이라는 게 성대인데 탐구를 인정하니까 탐구 영어 이렇게 맞추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성대부터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 또 성대 문제를 안 주면 또 좀 그렇고 해갖고 올해 같은 경우 이렇게 하다가 서강대 같은 경우는 3합7이고 한양대 3합7이니까 서강대나 한양대 주세요라고 해갖고 서강대 이렇게 풀렸는데 3합7을 맞추는 비율이 뭐 거의 없고 또 고대 같은 경우 선생님 4합8 안정적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애가 고대 같은 경우 8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 4합8이 나오니까 원서를 쓴 거죠. 8명 중에 1명 맞췄어요. 4합8을. 만약에 4합8을 맞췄으면 쟤는 이제 고대 시험 안 보러 가죠. 왜냐면 연고대를 가니까 1, 2, 2 이렇게 나왔겠죠. 얘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금 굉장히 좀 딱 하면 나에게 맞는 논술대학을 찾아갖고 제가 어떻게 할지 이거는 아이하고 한번 상담을 하고 저는 만약에 성균관대를 선택을 만약에 하는 아이라면 경희대나 외대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완성되면 성균관대를 치는 방식이 있는데 그러면 성취 동기가 떨어지기 때문에 또 서강대 그 다음에 한양대, 중앙대, 그 다음에 동국대가 비슷하거든요. 그럼 이제 동국대를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이것도 성취 동기가 떨어지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논술 같은 경우 되도록 부담을 안 주기 위해서 정확하게 묶어갖고 아마 묶어서 올해는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서강대, 성균관대 절대 이거는 못 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서강대 쓰면 고대 쓸 생각을 하시고 아니면 뭐 중앙대, 한양대 이렇게 이런 쪽으로 라인을 탈 생각을 하시면 되고 만약에 성균관대를 쓰면 경희대 나 선생님 정시로도 경희대 외대 가요. 그럼 뭐 정시로 가면 좋으니까 경희대 외대 이 라인을 탄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연대 쓰실 분들은 연대 쓰고 이대 쓰고 근데 연대를 쓰면 연대 같은 경우는 솔직히 다 알 수 있어요. 연대의 문제의 난이도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선생님 문제 쉬운데 일단 문제 가장 쉬운 데는 성균관대. 성균관대는 고등학교 1학년 정도 수준이고 한국 외대는 진짜 이거는 어머님들도 한 달 하면 합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한국 외대 떨어지면 이거는 진짜 바보 중에 특히 한국 외대 같은 경우에는 본교 같은 경우 경쟁률이 심하거든요. 근데 외대 글로벌 같은 경우 3등급 하나 맞추고 하면 올해 같은 경우
어문 계열 쪽을 쓰면 15대 1에서 20대 1 정도가 되거든요. 그럼 3등급 하나에 한국사 4등급이니까 보통 하면 한 10대 1 정도가 돼요. 그런데 저도 지금 뭐 논술 수업을 계속해서 하고 1대 1로 수업을 하지만 재수생들 오면 너 어디 썼니 물어보면 선생님 좀 외대 썼어요. 아니면 성균관대 썼어요. 그럼 외대는 몇 케이스 풀어봤니? 그럼 케이스는 그 한 모의고사 아니면 기출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외대 같은 건 1, 2, 3번이 되어 있는데 풀어봤니? 이렇게 물어보면 2케이스 풀고 시험을 보러 간다는 거예요. 2케이스, 3케이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4주에서 6주 정도 내가 외대를 완성할 때 하는데 3시간 30분 수업에 적어도 2케이스 정도를 푸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는 외대 파이널 진행되기 전에 최소 10케이스는 푸는 거죠. 10케이스 정도 풀면 그냥 문제를 외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파이널 때 2케이스에서 3케이스를 더 하고요. 그런 학생하고 그냥 한두 케이스 풀고 간 학생들하고는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성균관대 같은 경우도 애들 몇 케이스 풀었냐. 성대 같은 경우에는 많은 학교들이, 많은 선생님들이 문제를 쓰는데 1번만 써요. 2, 3번은 안 써요. 왜냐하면 2, 3번은 조금 까탈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1번 문제만 풀리고, 그러니까 1번 문제는 딱딱 떨어지니까 선생님들이 하기에 좋으니까 하는데 애들이 2번, 3번은 뭐 같이 문제를 안 푸니까. 그러면 아이들 실력이 1, 2, 3번이 다 연결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그렇죠. 그래서 저는 8주, 6주에서 8주 끝나면 아이에게 맞는 대학을 찾아줄 거고, 기출문제 2026학년도부터 2020학년도까지 보통 이제 전체적으로 12개에서 20개 정도가 있거든요. 그 문제를 전체적으로 풀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거의 문제를 외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에게 맞는 대학을 찾아줬고, 거기에다가 문제까지 풀렸고, 기출문제를 풀렸고, 그 다음에 파이널 때 예상 문제를 풀고 가면, 이거는 떨어지면 진짜 좀, 그리고 떨어질까봐 성균관대 혹시 떨어지면 어머님들한테 욕먹으니까 경희대라는 보험을 저는 들어 놓는 거죠. 경희대 떨어지면 모르니까 한국 외대라는 보험을 들어 놓는 거고요. 그래갖고 어떻게든 저는 이제 보험을 들어서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 이거를 확인을 못해요. 다 그냥 서강대, 한양대, 중앙대는 최저를 못 마치고, 상원이가 그런 거죠. 경희대 하나 2하고 짤이 살아남아갖고 경희대 하나 합격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아이는 아마 최저를 마칠 거야. 아니에요, 어머니. 최저 마치기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3합7 이 정도 마친다면, 일단은 고대를 목표로 4합8을 마친다면 완전 이건 땡큐고요. 4합8을 마치면 내가 뭐 하나 수학이 모나지 않으면, 영어가 모나지 않으면 성균관대, 서강대는 웬만하면 가요. 그래서 우리 아이의 목표는 정시 4합8 이렇게 잡고 진짜 달려가고, 지금 4합8 나오는 어머님도 우리 아이는 나올 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4합8을 어떻게 하면 공부해야 할 것인가, 국어, 영어, 수학 돌다리도 두드리고, 특히 남학생들 같은 경우 자기 주도가 되지 않는다면 기숙학원 좀 알아보시고, 재종 그 기숙학원 있잖아요. 기숙학원 알아보시고,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아침 10시, 11시에 일어나고 이런 거 보면 진짜 좀 저도 얘들이 기숙학원 안 가야 어떻게 보면 수업 받아갖고 하는 거잖아요, 결국. 근데 남학생들은 자기 주도가 안 된다면 보내는 게 낫고, 최소 만약에 보내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냥 여기 러셀이라도 보내야 돼요, 어머니. 남학생들은 안 돼요, 자기 주도. 그리고 어머님들한테 또 주는 것은 얘가 성공할 놈이다, 성공하지 않을 놈이다라고 하는 걸 결정할 때는 핸드폰이에요. 핸드폰을 반납하면 성공할 놈이고, 핸드폰을 반납하지 않으면 이건 안 돼요. 정말. 애들하고 막 싸우고 그게 아니라 진짜 핸드폰 갖고 무슨 성공을 해요. 그냥 남은 건 11개월 뿐이 없는데 정말 진짜 철저히 관리하고, 저희 집사람은 아이 화장실까지 쫓아갔으니까요. 진짜 그 정도. 그런데도 관령 독서실에서 탈출해갖고 PC방가고 남학생이고, 우리 아이는 자기가 엄마 나는 관리가 안 되면 안 돼. 아이 그냥 얘기를 하고, 엄마한테, 저도 집사람이 공무원인데
휴직계 엄마가 좀 케어해 줬으면 좋겠어. 왜? 그럼 나는 아마 스스로 공부하기는 힘들어. 엄마. 그럼 그 학교 태워다 주고, 학교 끝나면 태워갖고, 그 다음에 학원 내려다 주고, 학원 끝나면 태워갖고, 관령 독서실 보내고, 또 방학 때는 거기서 집사는 그 밑에 그 카페 있으니까 카페에서 기다리는데도 탈출해갖고, 게임방 가고. 그래요, 남학생들은. 왜냐면 그거 찍히는 거 그 위로 떠갖고, 그래서 철저히 관리를 해야 돼요. 특히 영어 같은 경우도 단어 어떻게 되는지 철저히 관리해야 되고, 그래갖고, 그래서 지금 첫째 같은 경우는 또 그래서 엄마가 휴직계 내면 5, 6천 원 손해잖아요. 저도 분당 야탑에 살다가 전세 살다가 겨우겨우 그 뭐 해갖고 위례에 그 당첨돼갖고 가면 이게 내 집이 아니라 은행 집이잖아요. 근데 와이프는 애가 휴직계를 한다. 그리고 아이는 태원고 다니니까 오피스텔 얻어달라고. 근데 오피스텔까지 얻어줘야 되냐, 애. 그래서 시그마 오피스텔 얻어갖고 진짜 저처럼 이렇게 진짜 시그마 얻어갖고 해갖고 애 엄마 하고 야 돈은 그러면 어떡하냐면 뭐 꾼김에 더 집 담보대는 해갖고 더 쓰던지 아니면 내가 과외 더 뛰던지 해야지 뭐 어떡하냐. 그래서 그래도 저는 성공을 했죠. 첫째가 수능 5개 틀렸습니다. 태원고에서 전체 1등 했으니까. 근데 그 애가 2, 3, 3이었어요. 얘도 대신 그 조건이 엄마가 휴직계 내는 조건이 핸드폰 반납하고 그런데도 그렇게 게임을 하러 가고 해요. 그렇게 둘째 같은 경우는 진짜 랩하고 막 하는 애였거든요. 막 그래서 서울로 랩학원 다니고 막 근데 얘도 자기가 해보니까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죠. 음색도 안 좋고, 지 해봐도 키도 작고, 안 되니까, 야, 자기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그래갖고 얘 같은 경우도 형이 이게 좋은 데 가니까 얘도 공부를 해갖고 뭐 했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얘도 그래, 고등학교 9월 모의고사에 그래도 2등급 내기를 치고있어요. 그리고 얘는 성황대 경영을 간다라고 했고 2등급 내기면 성황대 경영을 갈 수 있었거든요. 2003년생이니까요. 그런데 수능 보러 가갖고 국어가 5등급 나오면서 그러면서 얘는 논술뿐이 없으니까 논술은 물론 뭐 제가 가르쳤지만 근데 또 성황대 경영은 안 되고 또 성균관대 또 얘가 가고 싶은 게 성황대 경영 한양대 그 파이낸스 뭐 이건데 여기는 안 되고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인문과학계열 시간이 안 맞아서 인문과학계열 중앙대는 경영, 경희대는 무역, 그 다음에 외대는 경영 이렇게 썼는데 4군데는 합격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가려고 하는 2군데는 떨어지고 4군데는 합격을 하고 그 연대는 안 썼고요. 그때. 그러니까 아이 같은 경우에는 근데 성균관대 경영 아니 성균관대 인문과학계열을 가느냐 중앙대 경영경제를 가느냐 이것 때문에 고심을 하더니 얘가 뭐 중앙대 경영경제가 정시값은 조금 더 높거든요. 근데 또 대학 본다고 또 성균관대 가갖고 인문과학 계열 갔더니 재수생들이 서울대학교를 누가 가장 많이 보내느냐라고 하면 성균관대 가장 많이 보내요. 뭐 얘가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도 남들 랜수하니까 논술로 4군데를 합격했으니까 논술로 해갖고 얘는 논술로 연대 경영을 갔으니까 진짜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이제 성공한 케이스죠. 그런 어떤 부분이 있지 좀 나이가 맞는 이 기출 문제 진짜 여기에 딱 찾아보고 여기에만 딱 그냥 하면 이거 재밌어요 어머니. 그러니까 괜히 아이 어려워하는 거 막 시켜갖고 이게 하는 거보다는 아이들이 그냥 자기가 쉽게 하는 대학 찾아줘갖고 거기에 맞춰서 하면 하고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 이제 대학 같은 경우 3군데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연대는 8주 정도 성균관대는 6주 성균관대 6주에 끝나면 경희대 4주 외대 4주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서강대 만약에 고대 같은 경우 6주 서강대 6주 그 다음에 한양대 4주 그 다음에 중앙대 4주, 그 다음에 동국대 4주 이렇게 연결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학교 서울여대, 동덕여대, 덕성여대 이런 데는 원서 쓰면 굉장히 쉽게 간다. 여학생들 굉장히 쉽게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여학생들은 엄청 싫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학교를 안 집어넣어요. 경쟁률이 많이, 또 최저가 안 되는 비율도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여학교 같은 경우, 만약에 우리 아이가 덕성여대를 간다 그러면 덕성여대 6주 공부하고 오는 애들 없어요. 덕성여대는 한두 번 풀고 오지. 내가 서울여대, 아니 동덕여대 간다. 이건 6주 하는 애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좀 미리 땡겨.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수학 같은 경우 6주 딱 끝나면 그냥 파이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갖고 뭐 파이널 될 때까지 이 학교 1번 문제, 저 학교 1번 문제 이런 게 푸는 게 아니라 딱 하고 그 대학교 딱 결정되면 그 대학에 충실해갖고 그냥 쭉 끌고 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가장 큰 단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만 최저를 못 맞추면 이거는 완전히 돈 버리고 시간 버리고 모든 거를, 올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버린 애들이 거의 7, 80%에 육박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고대도 6주를 열심히 했는데 8명 중에 1명만 맞추고 7명이 안 됐으니까요. 서강대 같은 경우도 보통 7, 8명 보러 가는데 올해 서강대 2명 합격을 했는데 그 중에 4명 정도만 최저를 맞추고 나머지 못 맞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어머님들이 좀 그렇고요. 그리고 뭐 실질 경쟁률, 논술 같은 경우는 실질 경쟁률 같은 경우 하는데 중앙대 경쟁률과 논술 점수를 보면 중앙대 같은 경우는 가장 보통 한 70점 후반대에서 85점대가 합격점이거든요. 근데 중앙대 같은 경우는 제가 중앙대를 했지만 진짜 한 4년, 5년간은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이것 떨어지면 이것도 바보예요. 진짜. 올해 같은 경우는 중앙대 같은 경우 2명 보러 갔는데 2명 중앙대는 합격을 하죠. 왜냐하면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85점, 내가 중앙대 한 달 4번 한 8개, 10개의 케이스를 풀면 중앙대 같은 경우는 딱 그 짜져 있는 논술이 있기 때문에 85점은 넘어가요. 아무리 못해도. 그래서 중앙대 쓴 아이들 같은 경우 그거 하는데 아이들이 중앙대는 최저도 3.6이잖아요. 높잖아요. 그러니까 중앙대를 쓸 바에는 선생님 저는 한양대 아니면 성균관대 아니면 서강대 이런 데 쓰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중앙대를 안 써요. 성균관대, 서강대 7, 8명인데 중앙대는 2명 쓰니까 정말 제 입장에서는 좀 미치고 팔짝 뛰는 거죠. 이것도. 중앙대 아이들이 싫어해요. 서강대, 성균관대 물론 한양대 이런 데가 더 좋지만은 중앙대 좀 하냐. 저는 선생님 상향으로 중앙대 싫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중앙대도 너 싫어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애들이 성균관대 이런 데 꽂혀갖고 헤어나오지를 못하는지. 그렇다고 좀 보시면 되고요. 나에게 맞는 논술대학 찾기 이게. 아이 같은,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입반을 하기 위해서는 아이를 솔직히 일단은 보고요. 아이 보기 위해서는 일단은 정오표. 저한테 일정 잡히면 저한테 주시고, 그러면 저한테 오면 제가 분석을 해서 어머님들하고 상담을 하면서 이렇게 하고 아이도 한번 점검을 해보고 해갖고 이제 시간표 잡으면 되는 거고, 아니면 어머님들 아이 같은 경우도 한번 지금은 전공할 필요성은 있으니까 한번 시간, 근데 지금 상담이 이제 밀려 있긴 한데 한번 상담을 잡아갖고 되도록 하겠습니다. 연빈이 애가 연대 간 아이고요, 어머니. 작년인데 얘가 서강대 경영관 거고 얘가 150대 1 지식문화 미디어학부 서강대 뚫은 학생이고요. 쟤는 성남에 거고 얘는 정현이라는 학생인데 정현이는 동덕여대를 합격을 하고 논술로 2개 썼었는데 동덕여대 같은 경우는 취업을 했고 광운대 같은 경우 예비 1번 받았는데 광운대 예비 1번이 안 빠졌어요. 그래서 동덕여대를 갔더니 그냥 학교가 데모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를 갈 얘가 봉 뜨고 하더니까 선생님 저 그냥 논술 국어 영어 탐구 어차피 학교 데모하고 하니까 시간 많으니까 해갖고 다시 그거 해서 세 과목 맞춰갖고 하겠습니다 라고 해갖고 얘는 이제 사관왕을 한 거죠. 얘 같은 경우는 가장 놓고 한 거는 수학을 포기한 학생이니까 이렇게 맞춘 거고, 얘 같은 경우는 2대, 진짜 2대는 작년 같은 경우는 3.6이었거든요. 3.6이었는데 연주가 얘기하는데 얘는 불어불문학과를 썼는데 갔더니
정정률은 40대 1인데 3월 6월 맞춤 비율이 4명이라는 거예요. 4명 중에 1등을 해야 합격을 하는데 딱 갔는데 그 2명이 딱 엎어져서 30분 만에 쓰러져 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쟤 한 명만 제끼면 되겠다라고 해갖고 그냥 열심히 막 해갖고 했는데 예비 1번을 받은 거죠. 근데 그 1번 애가 빠져나가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화여대 같은 경우 3합6에서 2합5로 낮춰갖고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기회가 있는 거죠. 영어 잘하는 학생들, 그 다음에 속도가 빠른 학생들은 이대를 쓰면 정말 좋죠. 다만 이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철학, 심리, 생륜, 윤사 이런 쪽에 좀 관련이 돼 있으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사색적인 어떤 용어값, 심리 이런 거 좋아하는 애들은 정말 좋고요. 그리고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100분에 3200자를 빠르게 써야 되니까 순발력이 좋은 학생들. 그래갖고 이 이대 같은 경우에는 순발력이 좋으면 하고 이것도 제가 판단해서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합격증이 많은데 뭐 하고 얘기할 건 없고. 그래서 서구 1대1 개인별 논술이고요. 되도록 3월까지는 한 6명 밑으로만 받고요. 요때 배우는 아이 대부분 합격을 하기 때문에 철저히 학생들 관리해서 그 다음에 어머님들 같은 경우 저도 아이들이 합격을 많이 해야 다음 이렇게 또다시 어머님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합격에 어떻게 보면 목이 말라 있는 선생님이고요. 어떻게든 어떤 방법을 쓰든 합격하는 최적의 어떤 방법을 찾아낼 거고요. 그리고 어머님들 같은 경우 저도 수업을 하다 보면 아이 같은 경우 이 기분 상태 이런 걸 굉장히 이걸 보는데 보통 보면 아이들하고 어머님들이 막 싸워갖고 아이 뭐 기분 뭐 이거 하고 하는데 어머니들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아이들 뭐 많이 가르쳐봤자 여기 수지하고 하면 한 50명 정도뿐이 최대 가르치지를 못해요. 그때 아이에 대한 어떤 문제나 이런 것들 저한테 문자를 주시면 제가 아이한테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해갖고 아니면 어차피 첨삭이 6번, 최소 6번은 하거든요. 그때 제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아이 상태만 저는 고3만 한 20년을 했으니까 얼굴만 봐도 얘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니까 그런 부분에서 철저히 아마 관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많은 학생들이 좀 합격할 수 있도록 정말 다른 우리 아이가 머릿수를 채우는 그런 학생이 아니라 한 명 한 명이 주인, 그러니까 1대1 개인별 논술을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허튼 시간 아니고, 그 다음에 논술은 최소 6번이 되지 않으면 아마 보내지 않을 거니까요. 아까 같은 경우도, 그럼 선생님, 첨삭 6번이 어떻게 가능해요? 라고 얘기하는데, 한국 외대 문제를 하나 예를 들면, 외대 같은 경우는 1번 문제가 400에서 500자 글이에요. 400에서 500자 글은 한 20분에서 25분 주면 쓰고, 나와서 첨삭받고, 그 다음에 2번 문제도 400에서 500자거든요. 그거 쓰고, 나와서 첨삭하고, 3번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학교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보통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보통 800자 정도 쓰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하기 때문에 1번 풀고 와서 첨삭받고, 그러면 시간을 3, 40분 정도 주는 거죠. 2번 풀고 첨삭받고, 3번 풀고 첨삭받고.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하면, 저도 대형 강의를 쳤지만 대형 강의를 치다가 제가 때려치운 게, 대형 강의를 치면 저 같은 경우도 이제 100명 이렇게 들어오죠. 이렇게 들어오면 당연히 아이들 같은 경우 2시간 시험을 보게끔 해요. 그러면 시험을 보게끔 하면 아이들이 시험을 풀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오면 조교들이 시험지를 저도 이제 검토를 하고 조교들을 나눠주는데, 여기서 답안에 들어오는 답안은 5%가 채 안 돼요. 근데 답안이 95%가 틀렸는데 조교들은 그 위에다 첨삭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첨삭을 해야 어머님들이 그걸 하니까요. 그러니까 아이들 같은 경우는 틀린 답안에 되어 있는 첨삭을 보니까, 그리고 시간 같은 경우는 2시간 같은 경우는 그냥 허비를 한 거고요. 그러니까 아이 같은 경우는 아무런 그게 아닌데 시간 허비하고 안에 들어가서 수업 듣고 또 다시 쓰고, 그건 어차피 선생님이 얘기해 준 건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첨삭 같은 경우에는 400자 같은 경우도 딱 했을 때 400에서 500자 같은 1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1번 문제에
개요를 짜게끔 하고요. 그래서 원고지 오른쪽이 비어 있고요. 개요를 짜고 개요를 확인하고 전체적으로 답안이 맞겠다라고 하면 쓰게끔 하고요. 그럼 이제 쓰고 그러면 거기다 이제 첨삭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해야 어떻게 보면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 거죠. 중요한 건. 그럼 또 어머님들이 이런 질문을 선생님 우리 아이는 논술을 한 번도 해보지 않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하는데 아이가 정말 쫓아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짜 제가 얘기하지만 연대를 제외하면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수준이 고등학교 1학년 정도 수준이라고 보십니다. 아까 내가 외대 말씀드렸듯이 외대는 중학교 1학년 수준도 안 돼요. 초등학교 6학년 애들 하면 초등학교 6학년 애들이 더 잘 푼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뭐 학교들 같은 경우 뭐 레벨들이 있는데 이대 같은 경우에는 좀 속도감이 있어야 되고 동국대 같은 경우에는 문제는 쉬운데 그 문학에서 한 문제, 그 다음에 경제에서 한 문제, 사회에서 한 문제가 나오니까 얘가 전체적으로 언밸런스가 좀 잘 맞는 학생들이 좀 잘하고요. 그리고 뭐 자기의견 진술 뭐 이런 거 하는 학교들이 있는데 거기를 해갖고 아이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아이에게 맞는 대학을 아마 찾을 거고 8주 후에는 1대1로 상담을 하고 입반하듯이 8주 후에는 이제 어머님들 불러갖고 아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고 이 학생은 어디에 맞고 그래갖고 어떻게 할 것인지 전체적으로 짜갖고 어머님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고 어머님도 그때 이제 얘기를 하면 되는 거죠. 학생들도 그때 얘기를 하고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질문 있으면.